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독특한 레이저 기술. 2. 일본 반발. 3. 한국의 무게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섰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은 SF 영화에서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한 장면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레이저 무기가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에 높은 관심을 받으며 미국과 유럽 전역이 놀랐습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한국이 낙찰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드론이 실제로는 고가치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고성능 성향에 의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뒤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 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엄폐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고와 식량 창고 등 후반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보는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의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였죠. 실제 타격에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먼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일일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 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군,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빔 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지뢰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희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용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 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 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한화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 전력 및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날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날은 기동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 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임쇼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가 주력 무기로 방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의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호주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 대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읽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항공기 커스프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커스프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커스프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영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커스프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이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기술 과제 중 하나로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우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탄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탄 무인기 아이프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탄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탄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성과를 거두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 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 풀탑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의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명분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여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우영령 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우영령 MD 무인 헬기는 기존 우영령 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우영령 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 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오영명 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두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커스프트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이 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커스프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커스프트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 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커스프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해 수락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상 굴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동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에 수시 도발용 함정 4척을 고정 배치하여 대만 인근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숨겨둔 비밀병기라도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075형 강습 상륙함 LHD에 추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둥중화 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LHD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격용 헬기 30여 대와 수륙 항류용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 상륙함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 CH-4 등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대만 해협 넘어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의 전력이 막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붕어빵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 해역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뜨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한미사일로 올해 초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대한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키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발사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명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키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함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한은 2022년에서 25년으로 비행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키드 램제트 엔진은 고체 연료 램제트의 일종으로 연료 공급 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극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제어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이 덕키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성능 마하 4의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 에너지를 가지고 회피 불능 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암람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덕키드 램제트 미사일은 대함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모를 겨냥한 항모킬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란 마하호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 만에 주파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마다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경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영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 하이코드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 길이 8.7m의 중량은 2.4톤이며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총 2회의 비행시험을 안흥 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지르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 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나로우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어택즈,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나로우의 킥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 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우 킥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 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막강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인 요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의 회사에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